호랑이 숲에서 아기를 잃어버린 며느리. 옛날 깊은 산속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어린 아이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지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꾼 노릇을 하여 생계를 꾸려갔지요. 며느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집에서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소문난 효부였어요. 자기는 굴물망정, 시아버지에게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드렸지요. 그리고 자기는 덕지덕지 기운 옷을 입더라도 시아버지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 초대를 받았던 것이지요.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오냐, 내가 없어서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못 가겠구나. 아니에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낮에 잠깐 산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고개 넘어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지요. 그리고 오후에 돌아올 시아버지를 위해 저녁밥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해가 떨어지면 고갯길에 산짐승들이 돌아다닌다던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방 안에 재워놓고 작은 아이는 둘러엎은 채 고갯길로 향하였지요. 고갯길은 캄캄하였어요. 사방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겁이 났지만 계속 걸어 올라갔어요. 얼마쯤 그렇게 올라가니 저만치에 시퍼런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바라보니 그것은 호랑이 눈빛이었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고갯길에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는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며느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얼핏 보니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까지 골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웃 마을에서 술을 많이 드셨구나. 고개를 넘어오다가 깜빡 잠이 드셨나 봐. 며느리는 호랑이가 하는 짓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랑이는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꼬리로 툭툭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호랑이가 아버님을 깨우려고 하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을 잡아먹으려는가 봐. 며느리는 호랑이의 버릇에 대해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든 사람이나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반드시 깨워서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지독한 호랑이였습니다. 꼬리로 툭툭 쳐도 시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자 호랑이는 냇가로 달려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요. 그러고는 그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며느리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제는 아버님이 깨어나시겠는걸. 며느리는 큰일 났다 싶어 호랑이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아버님을 잡아먹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였지요. 호랑이가 아버님을 잡아먹을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까 망설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잡아먹혀야지. 아니야, 내가 잡아먹히면 아버님은 누가 모시고 가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다른 산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그러더니 고갯길을 불이 나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며느리를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나, 이를 어쩌지? 아기가 없어졌잖아. 등에 업힌 아기가 중간에 떨어졌나 봐. 허둥지둥 산길을 내려오느라 그것도 몰랐으니. 며느리는 너무도 기가 막혀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깨어나서 물었어요. 뭐라고? 아기가 없어졌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였어요. 아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로구나. 나 때문에 어린 것을 잃었어. 지금쯤 호랑이 밥이 되었을 터인데. 아버님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허둥대다가 아기를 잃은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꼬박 새운 두 사람은 새벽녘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호랑이가 밖에 찾아온 것이지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녀석이 귀여운 손자를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머지 식구를 다 잡아먹으러 왔구나. 그래, 좋다. 나부터 잡아먹어라. 시아버지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하였어요. 제가 나갈 테니 아버님은 방 안에 계세요.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자 앞발을 들어 산을 가리켰어요. 그러더니 앞장서서 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산에 갈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좋다. 어차피 너한테 잡아먹힐 몸 시키는 대로 하마. 며느리는 호랑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며느리를 데려간 곳은 어느 골짜기에 있는 바위 굴이었어요. 며느리는 호랑이 뒤를 쫓아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굴에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잃어버린 아기가 호랑이 새끼들과 놀고 있었어요. 어머나, 내가 산길에 떨어뜨린 아기가 왜 여기 있지? 호랑이가 데려다 놓았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랑이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친 것은 잠든 시아버지를 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속에서 잠들었다가는 산짐승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며느리는 호랑이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지요. 호랑이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인사한 뒤 아기를 안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등에 올라타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아기와 함께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두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 며느리네 가족은 마음씨 착한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망아지. 멀고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산골에 동물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시냇물 옆에는 푸른 풀밭이 있었지요. 그 풀밭 위 아담한 집에서 총명하고 부지런한 망아지가 엄마랑 함께 살았어요. 엄마가 들에 풀 뜯으러 가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엄마가 돌아오면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착한 망아지였지요. 그래서 망아지네 집에는 항상 웃음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망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혼자 바깥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망아지를 불렀어요. 얘야, 엄마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그러는데 너 혼자 저 산 너머 방앗간에 가서 밀을 찧어올 수 있겠니? 저 혼자요? 그래,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할 수 있겠어? 망아지가 씩씩하게 말하였어요.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망아지의 힘찬 대답에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는 망아지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무척 뿌듯했답니다. 이윽고 망아지는 미리 든 자루를 등에 메고 길을 떠났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볍게 산을 올랐지요. 이 산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직접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던 망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 방앗간이 보이는데 산과 방앗간 사이에 꽤 커다란 강이 있었지요. 엄마가 강이 있다는 말을 안 해주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망아지는 산을 내려가 강가에 이르렀어요. 출렁이며 흐르는 강은 너무 넓었고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망아지는 울상이 되었어요. 망아지로구나.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 거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코끼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아저씨. 강을 건너려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요. 혹시 아저씨는 알고 계세요? 아, 물이 깊을까봐 걱정되는 거로구나.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물은 무릎까지밖에 안 온단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망아지가 강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망아지야. 물이 엄청 깊어. 어제 내 친구가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져 죽었어. 다람쥐가 흑흑 흐느끼며 말하였어요. 망아지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지요. 코끼리 아저씨는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고 하고 다람쥐는 물이 너무 깊어 위험하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답니다. 망아지는 평소에 엄마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당황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래, 맞아. 코끼리 아저씨 말도 맞고 다람쥐 말도 맞아. 코끼리 아저씨는 키가 크니까 강이 얕다고 하고 다람쥐는 키가 작으니 깊다고 할 수도 있어. 아까 코끼리 아저씨가 강물이 무릎까지 온다고 했지. 코끼리 아저씨 무릎은 내 배까지 오니까 이 강물은 내 배 정도 깊이인 거야. 결론을 내린 망아지는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답니다. 강물은 무릎을 넘어 배까지 왔답니다. 넘실대는 물살에 겁이 났지만 좀 더 가니 강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하였어요. 무사히 강을 건넌 망아지는 얼른 방앗간에 가서 밀을 찧어 자루를 둘러매고 다시 강을 건너 집으로 향하였지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밀은 찧어왔니? 네, 엄마. 망아지는 엄마한테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엄마는 기뻐하며 망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정말 기특하구나. 그 뒤에도 망아지는 엄마를 돕고 웃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건과 물 깃는 처녀. 왕건이 궁예의 신하였을 때 이야기랍니다. 왕건은 궁예의 명령으로 나주에 머물며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와 긴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루는 군사를 이끌고 길을 가고 있었지요. 목이 마르구나. 근처에 우물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그때 한 군사가 나주 금성산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장군님, 금성산 아래에 오색빛깔 구름이 들이운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즉시 왕건은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그곳은 물을 깃는 우물가였는데 얼굴이 달처럼 맑고 어여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처녀는 낯선 사내를 보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왕건이 부탁하자 처녀는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고 그 위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왕건에게 건네었어요. 왕건이 의아하게 여겨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먹을 수도 없는 버드나무 잎을 물에 띄운 것입니까? 장군께서 목이 탄다 하시니 혹여 물을 급히 마시다가 체할까 염려되어 그리하였습니다. 나뭇잎을 후후 불며 천천히 드십시오.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어요. 왕건은 처녀의 마음씨에 감동해 그 길로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혼인을 약속받았지요. 훗날 왕건이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처녀는 고려의 왕비 장화 왕후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우물은 지금까지 남아있지요. 덕분에 왕건과 장하 왕후의 이야기도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답니다. 뚝배기와 갓을 사러 간 사위. 옛날 어느 양반집에서 대릴사위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대릴사위를 얻고 보니 여간 바보가 아니었지요. 글자도 못 읽고 말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지 기억력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릴사위라고 얻은 사위가 하필 바보 멍청이니 장인 장모는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치질이 복도 없지. 어쩌다 저런 바보 사위를 얻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나저나 저 바보를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할 우리 딸이 불쌍해서 어째요? 장인과 장모는 자기 딸이 불쌍하다며 날마다 한숨인데 정작 딸은 바보 남편을 아주 좋아했어요. 비록 멍청하고 바보일지라도 착한 마음씨와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그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도 어쩔 수 없이 바보 사위를 데리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심부름 좀 하게나. 사위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켜요? 관두세요. 장모는 바보 사위가 무슨 심부름을 할 수 있겠냐며 못마땅해 하였어요. 하지만 장인은 생각이 달랐답니다.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바보 사위가 조금은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지요.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보 사위는 하는 짓이 바보 같기는 하지만 대답 하나는 시원시원하게 잘하였어요. 그래, 자네를 믿고 한번 맡겨보겠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장날 아닌가? 오늘이 장날이구나. 우와, 시끌벅적하겠네요. 바보 사위는 아내와 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라 어깨가 들썩들썩, 입이 벙긋벙긋 거렸지요. 잘 듣게나. 장에 가서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게. 뚝배기하고 갓? 바보 사위는 장인의 말을 되뇌었어요.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면 되네. 하지만 좋은 것으로 골라와야 하네. 알았지? 네, 뚝배기하고 갓 좋은 거. 지난번처럼 돈 잃어버리지 말고 꼭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게나. 장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보 사위를 보며 신신당부하였어요. 지난번에는 실수였어요. 이번에는 꼭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겠어요. 바보 사위는 장인과 장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부인이 바보 남편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아버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라고 하시는군. 그러셨어요? 아내는 바보 남편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지난번처럼 돈이나 잃어버리고 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욱 바보 남편을 못마땅해 할 테니까요. 여보, 제가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라고 하셨지. 바보 사위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되뇌었어요. 뚝배기는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 뚝배기를 고를 때는 뚝배기에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을 사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뚝배기에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 이번에는 갓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아주 쉽답니다. 머리에 직접 갓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꼭 맞으면 그것으로 사오시면 돼요. 알았죠? 내 머리에 꼭 맞는 갓을 사올게. 바보 사위는 뚝배기와 갓을 중얼거리며 장터로 향하였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바보 사위는 장터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시키신 심부름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바로 그릇 가게로 향했답니다. 그릇 가게에는 여러 모양과 크기의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뚝배기 하나 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바보 사위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뚝배기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가만, 아까 아내가 뭐라 했더라? 바보 사위는 뚝배기를 들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날 듯 말 듯하며 머릿속을 간지렸어요. 아, 이제 생각났다. 뚝배기는 머리에 써보고 꼭 맞는 것으로 사라고 했지. 바보 사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뚝배기를 머리에 썼답니다. 뭐야? 뚝배기가 안 맞잖아. 바보 사위는 뚝배기를 내려놓고 다른 뚝배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안 맞네. 바보 사위는 여러 개의 뚝배기를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며 머리에 꼭 맞는 뚝배기를 찾으려 노력하였지요. 바보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릇가게 주인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런 바보가 있나? 뚝배기를 머리에서 끓일 것인가? 왜 자꾸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야? 그릇가게 주인이 바보 사위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을 때 바보 사위가 그만 뚝배기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멍청이가 있나? 내가 그릇 장사 30년이지만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보겠다. 깨진 뚝배기값 물어내고 어서 썩 꺼지거라. 그릇가게 주인의 벼락 같은 소리에 바보 사위는 뚝배기는 사지도 못하고 깨진 뚝배기 값만 물어주고 말았답니다. 다신 우리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릇가게 주인은 바보 사위를 내치며 소금을 뿌렸어요. 바보 사위는 머리를 긁적이며 갓을 파는 가게로 향하였지요. 분명히 머리에 써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바보 사위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몰랐답니다. 갓은 어떻게 고른담? 갓 가게 앞에 도착한 바보 사위는 아내가 한 말을 떠올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옳거니 물을 부어보라 그랬지. 물을 붓고 세지 않으면 머리에 꼭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하였어. 왜 이제 생각났을까? 바보 사위는 주막에 가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갓을 하나 골랐어요. 이제 이 갓에 물을 부어 세지 않으면 반쯤 좋은 것이고 물이 새지 않으면서 머리에 꼭 맞는 것은 아주 좋은 갓이니 그것을 사가야겠다. 바보 사위는 갓에 물을 부었어요. 당연히 물은 줄줄줄 새어나왔지요. 하지만 바보 사위는 좋지 않은 갓이라며 휙 팽개치고 다른 갓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갓도 줄줄줄 물이 새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다른 손님에게 갓을 파느라 바보 사위의 행동을 보지 못했던 주인이 바보 사위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놓은 갓들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멀쩡한 갓에 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놔? 어서 물어내. 어서 내 갓값을 물어내란 말이야. 갓가게 주인은 바보 사위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바보 사위는 큼지막한 눈을 부라리는 가게 주인이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주고 말았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는 모자라. 빨리 나머지 돈을 내놓아라.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보 사위는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용서? 남의 물건 다 망가뜨려 놓고 무슨 용서야? 돈이 없으면 그 옷이라도 벗어. 어서. 각각의 주인은 바보 사위의 옷을 홀랑 벗겨 내쫓았어요. 바보 사위는 졸지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바보 사위가 벌거숭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기겁을 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장인에게 불려간 바보 사위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뚝배기 가게 주인은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갓가게 주인은 제 옷을 몽땅 벗겨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딸이 무엇라 하였는데? 뚝배기는 머리에 써보고 갓은 물을 부으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놈아, 바뀌었지 않은가? 갓을 머리에 써보고 뚝배기에는 물을 부어야지. 예,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서 갓에 물을 붓고 새지 않으면 머리에 써서 꼭 맞는 것으로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지 않는 갓이 없어 계속 물을 부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대답만 잘하는 바보 사위 때문에 장인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고, 저런 놈을 데리고 어떻게 평생 살아간담. 아이고. 장인은 그 뒤로 바보 사위에게 아무런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저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바보 대를 사위를 데리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산신령과 결혼한 나무꾼. 옛날 어느 섬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나무꾼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갔어요. 한참을 일하던 나무꾼은 힘이 들어 쉬고 있었지요.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녔어요. 나무꾼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기인데 참 좋구나. 나무꾼은 향기에 이끌려 정신없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 앞에 큰 굴이 하나 나타났답니다. 향기는 굴 속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굴 속에 뭐가 있을까? 굴 속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나무꾼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숨을 죽이고 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굴 속에서 하얀 안개를 휘감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답니다. 나무꾼은 여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산에 사는 삼방덕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어요. 삼방덕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살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 중에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나무꾼 총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군요. 나무꾼 총각의 말에 여인도 얼굴을 붉혔지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이 예쁜 부인을 얻었다는 소문은 섬 전체에 퍼졌어요. 나무꾼 녀석이 그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을 했다고? 어느 날 심술쟁이 사또가 나무꾼을 시기하였어요. 심술쟁이 사또는 나무꾼의 색시가 보고 싶었지요.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서둘러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에 아무도 없느냐? 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여인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사또는 아름다운 나무꾼의 부인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소문보다 더 예쁘구나.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관가로 돌아왔답니다. 여봐라,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색시를 잡아오도록 하거라. 보졸들은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오? 나무꾼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보졸들은 나무꾼을 밀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네 색시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로 제 아내를 찾으시오? 보졸들은 색시 대신 나무꾼을 잡아갔답니다. 내가 언제 나무꾼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어서 가서 색시를 잡아오도록 해라. 보졸들은 나무꾼의 아내를 잡으러 다시 삼방산으로 갔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네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꿈 속에서 사또는 여인을 쫓아갔지요. 나는 삼방산의 신령인 삼방덕이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 살아보니 너처럼 악한 놈도 있더구나. 나는 지금 굴 속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죄 없는 나무꾼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사또를 쏘아보았어요. 여보시오. 사또가 여인을 부르는 순간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편 나무꾼도 꿈을 꾸었지요.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고약한 벼슬아치가 있는 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평생 당신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어요. 부인, 부인. 나무꾼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벌떡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사또는 산신령의 노여움이 무서워 나무꾼을 풀어주었어요. 나무꾼은 여인을 처음 만난 굴 앞에 이르렀지요. 굴 속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나무꾼은 목 놓아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그 후 이 굴을 삼방덕이 사는 굴이라 하여 삼방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조선의 독서광.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를 않나. 열을 알려주어도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 집안은 네로라 하는 명문 집안인데 어쩌다가 저런 아이가 태어나는지. 형님은 20살에 문과에 급제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나는 저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고 믿네. 책을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고 열심히 보지 않는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책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면 못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걸요. 중국의 역사책 19사략 첫 단락은 26자밖에 안 되는데 사를 배우고도 전혀 외우지를 못해요. 그런 머리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아이는 차라리 글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자네와 생각이 다르네. 지금은 조금 모자라도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것이야.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는 친척 동생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아들 편을 들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득신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야. 꿈에 노자가 나타나서 얻은 아들이 아닌가. 김득신은 진주 대첩의 명장 김시민의 손자이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안동김씨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아주 나빴답니다. 남들은 3살 때 시를 지었느니 5살 때 천자문을 떼었느니 하지만 김득신은 10살이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남들은 한 글자를 가르치면 10글자를 안다고 하지만 그는 10글자를 가르치면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하였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김득신을 머리가 둔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하였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시로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답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라. 너는 이 담에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게 될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신은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글을 배우고 익혔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또 읽었지요. 김득신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김치는 동네 부사로 부임하였어요.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시 한 편을 지어 올렸답니다. 득신아, 이 시가 정녕 네가 쓴 작품이란 말이냐? 아버지는 아들의 작품을 읽고 깜짝 놀랐답니다. 잘 썼다. 훌륭한 작품이야. 김치는 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장하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렴. 김득신은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아버지에게 물러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김득신은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읽기 위해 몇 사람의 문인들과 함께 독서회를 만들었답니다. 문회계라는 모임이었지요. 김득신은 이 모임에서 옛 글을 찾아 읽고 토론했으며 자기 글을 써서 발표하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글 수백 편을 가려 뽑아 밤낮 없이 읽는가 하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답니다. 독서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하루는 선비들과 압구정에 모여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답니다. 김득신은 무슨 시를 지을까 온종일 궁리하다가 저녁 때가 되자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오늘 작품이 안 되어 끙끙대는데 마침 좋은 구절이 떠올랐어. 한번 들어볼래? 김득신은 친구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솟아있고 강물은 백로주에서 2갈래로 나뉘어 흐르네. 자, 어떤가? 멋진 구절이지? 김득신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이 사람아, 그게 어째서 자네의 시야. 200의 봉황대이지. 아 참, 그런가? 내가 이 시를 하도 많이 읽어 내가 쓴 작품으로 착각했나 보네. 김득신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방금 읊은 시에 이런 구절을 덧붙였어요. 1000년 전에 200이 나보다 먼저 좋은 시를 얻었으니 나는 저녁 노을에 붓을 던지고 서루를 내려오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김득신은 하인을 데리고 거리로 나섰지요.
그가 말을 타고 가고 하인이 말고삐를 잡았답니다. 그들이 어느 집 앞을 지날 때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김득 씨는 말을 멈추게 하고는 귀를 기울였어요.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시구절이네. 그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김득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하인이 얼른 말하였지요. 그 다음 구절은 도중에 늦은 봄을 맞이하였네 아닙니까? 김득신이 깜짝 놀랐답니다. 네가 그 시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는 네가 말을 타고 내가 말고삐를 잡아야겠어. 너의 재주가 나보다 나으니 말이다. 나리도 참, 날마다 읽으시는 시 아닌가요? 하도 들어서 제 귀에 딱지가 앉았는걸요. 그렇지. 이제 생각이 났구나. 김득 씨는 무릎을 쳤답니다. 그는 여전히 머리가 나빴어요. 날마다 수없이 읽는 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김득신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사마천의 사기, 백이전이었답니다. 은나라 신하인 백이와 숙제 형제가 지조를 지켜 조나라 음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지요. 김득신은 이 글을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억이 지금의 10만과 같으니 실제로는 11만 3천 번을 읽은 셈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는 어느 날 하인과 함께 그 글을 듣고 한 구절도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그 글을 줄줄 외운 것은 그의 말을 끄는 하인이었어요.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 얼마 동안을 읽어야 할까요? 실학자 여남 박지원은 그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았답니다. 그에 따르면 아무리 책을 잘 읽는 선비도 백이전을 하루에 100번 넘게 읽을 수는 없다고 하지요. 하루에 100번을 읽는다면 1년에 3만 6천 번을 읽을 수 있고 3년이면 1억 8천 번을 읽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병을 앓거나 남들과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4년을 꼬박 읽어야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박지원의 결론이지요. 박지원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위아래로 수천 년과 3만 리를 모두 뒤져도 부지런히 책을 읽은 사람으로는 김득신이 으뜸이라고 말하였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가 책을 몇 번 읽었는지 기록해 놓은 독수기입니다. 거기에는 1634년부터 1670년까지 김득신이 1만 번 이상 읽은 글의 목록과 횟수가 적혀 있답니다. 김득신은 1만 번 이상 읽지 않은 책은 독수기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읽어도 수천 번씩은 읽은 장자, 대학, 중용 등은 넣지 않았지요. 김득신은 먼 훗날 내 후손이 독수기를 읽으며 내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라고 밝혀놓았어요. 후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알게 하려고 독수기를 썼던 것이지요. 그는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은 것을 기념하여 자신의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고 지었답니다. 김득신은 시도 때도 없이 백이전을 읽었어요. 심지어 딸이 죽어 장례 행렬을 따라갈 때도 손에서 백이전을 놓지 않았고 부인이 죽어 친척들이 곡소리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 백이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김득신은 결혼 전부터 독서광으로 처갓집에 알려졌나 봐요. 혼례를 올리던 날 장모는 일부러 신방에 있는 책들을 모조리 치워버렸지요.
밤에는 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김득신이었어요. 책이 보이지 않자 김득신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책을 찾아 온 방을 뒤졌답니다. 그때 경대 밑에 깔린 책력이 눈에 띄었지요.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밤새도록 책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득신은 독서 광으로 부를 만하지만 인간 승리의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답니다. 1662년 환갑이 다 된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답니다. 세 마리의 학이 변한 사막도. 옛날 유달산에서 한 젊은 장사가 무예를 닦고 있었어요. 이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세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마을의 세 처녀는 아침 해가 산기슭의 안개를 거두어갈 무렵이면 옹달샘의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세 처녀는 젊은 장사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세 처녀는 서서히 젊은 장사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젊은 장사 역시 세 처녀에게 마음이 끌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그는 무예 수업을 마치기도 전에 처녀들에게 눈을 돌렸던 자신을 곧 뉘우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젊은 장사가 세 처녀에게 말하였지요. 낭자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무예를 닦는 몸, 내가 무예를 다 닦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겠소?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한 처녀가 물었지요. 원하건대 내 무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서 기다려주오. 원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어요. 세 처녀는 이렇게 말하고 목포 앞바다에서 돛담배를 타고 멀리 떠났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 장사는 또다시 결심하였지요. 저 세 처녀에게 내 마음이 한번 끌린 이상 이곳을 떠난들 내 마음이 가라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니 새 처녀를 내 손으로 없애고 무예에 정진하리라. 젊은 장사는 활을 들어 새 처녀를 태우고 목포 앞바다를 떠나고 있는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답니다. 화살은 새 처녀를 태운 돛담배를 맞췄고 화살을 맞은 배는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때였어요. 배가 가라앉은 바다에서 갑자기 세 마리의 학이 솟아올라 구슬픈 울음을 남기고는 다시 바다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학이 떨어진 자리에서 세 개의 섬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그 섬을 사막도라고 불렀답니다. 숲에서 만난 귀신, 물에서 나온 귀신. 옛날 어느 곳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만성이었어요. 하루는 만성이가 장에 갔다가 술이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달도 뜨지 않은 금은밤이라 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만성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지요. 만성이가 뒤뚱뒤뚱 징검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아이고, 차가워라.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만성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요. 그러나 만성이의 몸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만성이는 물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이리저리 뒹굴었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힘이 빠진 만성이는 포기하듯 개울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그때 만성이의 팔이 바위와 부딪혔지요. 바위를 겨우 붙든 만성이는 풀이 무성한 강 기슭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옷이 흠뻑 젖어 물이 줄줄 흘렀어요. 바람까지 산들산들 불어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아이, 추워라. 언제 집에까지 갈꼬? 만성이는 엉거주춤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강 기슭 가까이에 무엇인가 하얀 것이 보였답니다. 누가 빨래를 널어놨나? 이렇게 중얼거리던 만성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저 빨래를 걷어서 젖은 옷부터 갈아입고 가야겠다. 만성이는 흰 빨래가 보이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옷을 잡으려고 할 때였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신이다. 귀신이야. 만성이는 소리를 지르며 벌러덩 자빠졌어요. 흰옷 입은 여자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넌 귀신이냐 사람이냐? 가까이 오지 말거라. 만성이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흰옷 입은 여자는 왈칵 두 손을 내밀어 만성이의 얼굴을 만졌답니다. 만성이는 겁에 질려 뒤뚱거리며 조랭랑을 쳤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들어온 만성이는 겁이 많았어요. 숲귀신이 틀림없을 거야. 분명히 숲귀신이야. 집으로 돌아온 만성이는 벌벌 떨기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열이 나더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저 숲귀신을 내쫓아라. 만성이의 눈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만성이의 병은 심해졌지요. 그런 만성이를 지켜보는 집안 식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마을에는 아는 것이 많은 착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만성이의 병을 들은 할아버지는 만성이를 찾아왔어요. 만성이 자네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말이야. 만성이는 숲귀신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드렸어요. 숲귀신이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사람아,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 귀신은 없다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난 정말 숲귀신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내 얼굴까지 만졌다니까요. 만성이는 귀신이 만졌다는 얼굴까지 내밀었어요. 안 되겠네. 나와 숲귀신이 나왔다는 그곳으로 가보세. 할아버지는 만성이를 데리고 강 기슭으로 갔답니다. 숲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여기가 틀림없나? 네, 여기가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강 기슭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폈답니다. 그때 어떤 무당이 여인의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아주머니는 어디가 아픈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하였어요. 무당은 여인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글쎄, 어젯밤에 이 여인이 물귀신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물귀신이요? 할아버지는 무당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네, 제가 어제 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울에서 물귀신이 첨벙거리며 날 덮치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지 몸을 달달 떨었어요. 어젯밤 귀신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굿이나 할까 하고 왔소이다. 무당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였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리 재밌으시오? 할아버지는 만성이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어요. 자, 그럼 숲귀신과 물귀신이 서로 만나보시오. 만성이와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서로 마주 보았지요. 할아버지는 서로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 후 만성이와 여인은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답니다.